발표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서구적 보편주의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그것에 어떤 대안으로 한국 사회과학 이론의 어떤 보편성, 맥락적, 지역적 그런 어떤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어떤 이 주장이 오히려 서구적 보편주의를 비판하기보다 정당화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적 보편주의도 가능하다. 그러면 서구적 보편주의도 역시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죠. 서구 보편주의를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보편성도 지역 보편주의가 되어버리니까 보편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자기 부정 아니냐 이런 네. 말씀에 대해서는 이 보편성의 개념 자체를 이제는 발상을 바꾸지 않은 전제가 밑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서구적인 것도 서구적인 보편성이고 예를 들면 한국 쪽도 한국적인 맥락에서 만든 보편성인데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만 적용되고 예를 들면 한국적인 맥락의 보편성이 또 서구에서 만든 보편성은 서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은 한국이고 서구지만은 이 다원 보편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성은 그것이 이제 유사한 맥락에 대외적으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검증이 돼서 입증이 돼야만이 보편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서구적인 보편성도 서구뿐만 아니라 비서구권 또 서구 내에서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그 맥락이 상당히 유사한데 많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의미의 좀 맥락적인 보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도 절대적인 보편성은 사회과학에서는 확립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를 밑에 깔고 서구적인 보편성도 있고 또 한국적인 맥락의 보편성도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마티어 센이라는 경제학자가 Democracy as a Universal Value, 그러니까 이 보편적 밸류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광료라는 그 전 싱가포르 수상이 이제 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광료가 Foreign Affairs지에 글을 쓰는데 그 제목이 Culture is Destiny 그러면서 Culture is Destiny Culture가 운명이다 그러면서 아마티어 센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를 보편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로서 아시아적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해야 되고 또 그런 아시아적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싱가포르를 이렇게 통치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광료의 통치를 권위주의적이었다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유니버설 밸류로 보면 자기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Culture is Destiny로서 자기는 싱가포르 컬처에 맞는 국정 운영을 했다라고 반박을 해요. 그랬더니 또 몇 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Foreign Affairs지에 또 글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광료를 패러디해갖고 Is Culture Destiny? 하고 질문을 던져 이광료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됐는지 아니면 되기 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혼자 쓴 건지 아니면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쓴 건지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광료를 또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이광료가 뭐 아시아적 가치 운운하면서 자신의 그 통치를 이게 바로 맥락적인 통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중국도 한국도 그 옛날부터 민주적인 요소가 보편적으로 있었다. 그러면서 홍익인간 얘기도 하고 화백회의 얘기도 하면서 이 민주주의라는 건 이광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맥락적인 차원으로 그냥 규정할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정당화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티어 센
이광요 또 김대중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김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학문의 한국화를 적용한다면, 그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 논쟁에 대해서 어떤 이 코멘트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측면 또는 학문적인 측면 이런 차원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의 보편성이라는 거하고 이론의 보편성이라는 건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 문제는 이제 개념의 보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개념이 그 추상적인 구성 개념일 때는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연결망을 통해서 이론을 만드는데 활용은 되지만, 일단 개념 자체의 보편성과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원점은 그 개념들로 구성된 이론의 보편성에 관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문화적 맥락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오히려 사회과학적인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학문적인 독립운동을 경계하는 논문이 아닌가. 학문적인 독립운동을.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일제의 어떤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글쎄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한국적인 학문의 토착화 이런 거에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거나 이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결국은 너 식민주의자냐 학문적으로, 또 아니면은 패권주의에 동조하는 거냐, 이런 바로의 어떤 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구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이미 서구에서 극복된 겁니다. 이건 서구 학자들에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학문적인 논의가 되려고 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념적인 요소는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결국 투 트랙으로 이런 문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한국적인 맥락의 이론을 만들어서 보편적 설득력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논거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 좀 이념적인 측면, 아니면 저도 뭐 상당히 패권주의라는 용어도 쓰고 해서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완전히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념적인 어떤 그런 논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문화적인 맥락, 역사 이런 위주로 얘기를 해왔는데, 적어도 우리가 한국적인 맥락의 이론을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론적 논거를 좀 확고히 다지는 주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국적인 맥락의 이론을 가지고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확산 가능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설명력이 있는 입증된 이론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서구의 근대의 시간의 표준성을 갖고 그걸 잣대로 해서 공간적 차이를 없앤 거, 그 공간적 차이의 공간을 재인식하자는 일종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간표를 따라서, 서구의 시간표를 따라서 전 세계를 이렇게 의계질서를 세운 거, 그리고 그것의 개념과 이론이 전부 그 중심으로 나왔다는 거,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공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차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고 후진성이 아니다. 다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재인식하려는 거죠. 공간의 명예회복이죠. 이제 공간적 전해라는 측면에서 이제 선생님은 접근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차크라바르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세계가 유럽을 만들었다. 결국 유럽은 하나의 세계 지방인 거죠. 유럽이 세계는 아니다.
이제 유럽의 공간성을 이제 재인식하자는 거고, 그 말은 이제 그 다른 공간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건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문법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저도 똑같은 걸 고민하면서 저는 문법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싶은 면이 뭐냐면요. 개체, 보편, 특수, 일반, 그 다음에 우리, 타자. 저는 이거는 근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법인 거거든요. 주변 중심. 저는 이 시대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대에서 배웠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대, 이게 글로벌 시대에 오고 정보사회에 오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보면요. 한국적인 게 뭐냐? 보면 정말 문화적인 거거든요.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양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문화라는 건 뭐냐면 데스티니지만요. 어떻게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로 됐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는 저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 선생님 같은 문제의식 시대는 식민지 시대, 식민성을 극복하고 문화적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 거를 찾아야 된다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즉 아직도 우리가 그런 시대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글로벌 시대거든요. 글로벌 시대는 공간 개념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는 중심이 없어요. 노드로만 연결돼 있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거고, 우리 거, 네 거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연결이거든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문법으로 보면 저는 보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재해석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부 코드고 연결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프레임 세팅 자체를 달리 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그런 문법에 의해서 학문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주의라는 이제 용어 자체가 아까 초기에 그 중세의 이야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세 봉건 시대에서 이제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오면서 중세의 절대주의, 전체주의, 보편주의를 답하고 이제 근대 시민 사회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헨리 메일의 뭐 신분에서 계약으로 라는 것은 중세 절대 봉건 사회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경쟁 체제로 돌입했다. 그래서 그 보편주의라는 개념을 절대주의하고 전체주의하고 같이 등식으로 나가지고 보편주의를 배격했다, 절대주의, 전체주의를 다 배격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거는 보편주의라는 말은 다른 용어로도 쓰이는 것인지.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지네릭한 컨셉은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건데, 그 하나가 이제 문제거든요. 어떤 것이 하나냐? 물론 중세 때는 그 하나가 중세의 사회와 사상을 대변하는, 다시 말해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에 의해서 유일신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질서, 당위적인 질서, 이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한정했었는데, 그 하나의 세계 개념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는 그 절대주의하고도 당연히 통하죠.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당위적인 질서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아마 절대주의하고 맥을 같이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이 패권주의적인 세계 지배가 확대되면서, 그때부터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지구적인 차원, 또 세계 인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누가 지배 질서를 형성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편주의가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때 쓰였던 보편주의 개념하고 그 이후에 오늘날 근대 이후에 쓰였던 보편주의의 개념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17페이지고 시. 그 시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전제론적으로 이게 이제 유명론적인
자세에서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명론적인 유명론적. 예, 예. 예. 뭐 이제 현상학적인 그런 어떤 냄새가 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두 개 다 대체 이론이나 고유 이론 둘 다 한국화의 문제 카테고리 연구 문제 유형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군요. 예. 한쪽 맥락에서 보편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이론화를 통해 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문제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불란서의 뭐 잡지사에서 한국 철학을 좀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편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쯤 됐는데, 그 이제 한국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 외국인이 이제 소개해 달라 했을 때 이리저리 고민하다 결국은 그 세 종류의 논문들을 모았는데, 하나는 이제 아주 정통으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그 주제화될 수 있는 주제에다가 또 방법론에 있어서도 아주 전통적인 그런 좀 해석학적인 그런 주석적인 그런 방법을 채용하는 논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우리 것으로 이렇게 특수한 주제를 잡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현대 서구적인 좀 보편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쓴 논문 그 한 종류하고, 하나는 이제 주제도 완전히 이제 보편적인 주제에다가 방법론도 아주 보편적으로 그거는 국경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런 이제 입출이다 보니까 그래 세 종류가 되더라고요. 예. 여기 제가 보편적이라는 건 물론 뭐 절대적 보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강 그 여러 나라의 지금 선진 한 G20 한 20여러 나라에 이제 통용되는 막 그런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그런 주제에다가 또 같이 논의하는 방법론을 다루는 경우 하나 있을 거고, 또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아까 우리 신중섭 선생님 말씀하신 금모기 그런 운동 IMF 극복할 때 그런 특수한 예를 들지만은, 그러나 방법론은 또 보편적인 그런 현대 방법론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방법론도 아주 다르고 또 주제도 아주 다른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국화라고 할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제가 완전히 다르고 거기 접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면 다른 나라에서 그걸 좋아할 리가, 그걸 수용하거나 그걸 억셉트할 리가 없을 것 같고, 또 주제가 우리 것이고 방법론은 이제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과연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그런 좀 그 공통적인 분모를 이걸 중시하는 뭐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우선 듭니다.